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들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비가 걱정되고 집이 불편한데 이사비가 겁나고 누구에게도 손 벌리기 싫은데 선택지가 없는 순간 이때 깨닫습니다. 아, 나이 들수록 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구나. 저도 오랜 시간 여러분과 같은 세대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선택권이고 자존심이고 때로는 자식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됩니다. 심지어 외로움을 덜어주고 아픈 몸을 편하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하지만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절실해지는지 그 이유 7가지를 아주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병원 가려고 해도 비급여 항목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자식들 만날 때마다 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게 되고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에도 지갑 사정 때문에 한 번 더 망설이게 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예순을 넘기면 누구나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특히 4번째와 6번째 내용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이 더 중요한 이유,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선택권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젊을 때는 힘들어도 참고 불편해도 버티면 됐습니다. 체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달라집니다.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통제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 말이죠. 연구에 따르면 자기 삶에 대한 통제감을 잃은 노인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제감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오고 결국 백내장까지 왔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니 소리에 민감해지고 머리가 매일 지끈지끈 아픕니다.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안과에서 수술비를 알아보니 백내장은 몇십만 원이면 합니다. 하지만 노안 렌즈까지 넣으면 500에서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보험도 안 되지요. 이때 돈이 아까워서 백내장 수술만 하고 평생 안경을 쓸지 노안 수술까지 해서 안경 쓰지 않고 생활할지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돈이 주는 선택권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어졌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에 사는 분들 많으시죠? 돈이 있으면 이사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병원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힘들어도
그냥 살아야 합니다. 무릎 아파도 계단 올라가야 하고 숨차도 참아야 합니다. 심지어 인간 관계도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는 안 가도 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눈치 보게 됩니다. 받기 부담스러워서 약속 취소하고 경조사가 망설이게 됩니다. 철학자 L.A. 프롬은 말했습니다. 자유란 무언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라고요. 노후에 돈이 있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아픈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아플 때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욕심이 아닙니다. 돈은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힘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플수록 체감되는 게 바로 현금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난 거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할 땐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전체 생활비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젊은 세대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평균치일 뿐이고 큰 병 한 번 걸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 진단받고 나니까 건강보험이 있어도 소용없더라. 비급여 항목만 해도 수백만 원이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체력 보충하려고 먹는 영양제며 한약은 또 얼마냐고요. 게다가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간병인 쓰면 하루에 10만 원씩 나간다고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는 연평균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몇 년씩 가는 겁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만 해도 한 달에 몇만 원씩 계속 나가고 합병증 오면 투석이며 수술이며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아플 때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젊을 땐 아파도 며칠 쉬면 다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 넘어서 큰 병 걸리면 회복도 느리고 일할 기력도 없습니다. 수입은 끊기는데 지출은 늘어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경제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몸도 아픈데 돈 걱정까지 하면 회복이 더 느려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참는 겁니다. 노후의 가장 큰 변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이겨내는 힘은 결국 현금입니다. 아플 때 돈이 있으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참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연금은 생활비일 뿐이지 여유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 이런 계산을 하셨을 겁니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나오니까 그럭저럭 살 수 있겠다고요.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빠듯합니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노인 1인 가구 최소 생활비가 월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초연금 더해봤자 90만 원 정도죠. 이미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나마
부부가 함께 받으면 조금 나은데 배우자를 먼저 보내면 그것도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연금으로는 갑작스러운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하려면 200만 원, 치아 임플란트에 100만 원 이상, 장례식을 치르면 50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구 자식 결혼식 가면 10만 원, 조카 결혼하면 30만 원, 이런 게 한 달에 몇 번씩 겹치면 그 달 연금은 반 이상 날아갑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금은 고정비만 내면 끝이라고요.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내고 나면 식비 정도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자고 연락 와도 부담스럽고 손주 용돈 주고 싶어도 망설여진다고 하셨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고정소득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돈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생기는데 연금 외에는 소득이 없으니 갈수록 빠듯해진다는 겁니다. 더구나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65 은퇴해서 90까지 산다면 25년입니다. 이 긴 시간을 연금만으로 버티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집수리, 가전제품 교체, 병원비, 이런 큰 지출이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비상금입니다. 연금 외에 따로 모아둔 여유비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치 생활비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연금은 생존비이고 비상금은 생활비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당당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 듣고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자식인데 뭐가 당당하고 안 당당하냐고요?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의 70% 이상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위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받는 것뿐인데도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한테 생활비 받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다고요. 예전엔 아들 부부한테 이것저것 잔소리도 하고 의견도 냈는데 이제는 말을 아끼게 된다고요. 며느리가 음식 못해도 맛있다고 하게 되고 손주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참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돈 받는 처지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권력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 부모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게 되면 권력이 역전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효도를 불편한 의무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편해집니다. 자식들이 부모 걱정 안 해도 되고 부모는 자식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명절에 용돈 줄 수 있고 손주 장난감도 사줄 수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드 보부아르는 노년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늙음이 비극인 이유는 나이 자체가 아니라 의존 때문이라고요. 경제적 독립을 잃으면 인격적 독립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과 자녀 관계를 보면 훨씬 건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사주고 여행 가자고 하고 서로 부담 없이 지냅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는 만남 자체가 줄어듭니다. 자식도 부담스럽고 부모도 미안해서입니다. 노후의 돈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독립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그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것도 결국 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 자식들 다 독립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이 외로움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아실 겁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 결과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가족 외에 아무도 안 만나고 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외로움을 어떻게 줄입니까?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돈이 듭니다.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 하려면 카페비, 식사하러 가면 밥값, 문화센터 등록하려면 수강료, 노인정 가도 회비에 경조사비 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서 못 견디겠는데 나가려니 돈이 드니까 망설여진다고요. 친구들 만나면 커피값이라도 내고 밥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집에만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에서 소속감과 애정 욕구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해결되면 그 다음은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이 연결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 좋아하는 분들, 등산복에 등산화에 장비 갖추려면 돈 듭니다. 노래방 가려고 해도 비용 나갑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요가 이런 거 배우려면 수강료 내야 합니다. 심지어 혼자 TV 보고 있어도 케이블 요금 나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문화, 여가, 활동에 지출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돈을 쓸 수 있으면 뭔가 할 수 있고 할 게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돈이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고립은 막아줍니다. 사람 만날 기회를 주고 할 일을 만들어주고 세상과 연결되게 해줍니다. 노후에 돈이 있다는 건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노후에는 다시 벌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젊을 때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망해도 다시 취직하고 돈 날려도 몇 년이라면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 넘어서는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이 36% 정도입니다. 그나마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이고요. 젊을 때처럼 목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일을 한다 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오래 못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65세 은퇴하고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는데 3년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적자를 메우려고 예금까지 깼었는데 결국 실패했고요. 그 돈 2천만 원을 날린 게 지금까지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으면 몇 년 일해서 다시 모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고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잃으면 다시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투자 사기에 노인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속으면 그게 평생 재산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피해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도 평균 3천만 원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큽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자식 때문에 돈 쓰는 경우입니다. 자식 사업 자금 빌려주고 못 받거나 자식 빚 대신 갚아주다가 노후 자금 다 날리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젊었으면 다시 모으면 되지만 70 넘어서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면 답이 없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앞을 보며 살지만 뒤를 돌아보며 이해된다고요. 노년기에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채울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은 돈이 앞으로 20년, 30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푼 한 푼이 무겁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이유입니다. 돈은 수명을 늘리기보다 삶의 질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100살, 1000살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돈이 결정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수명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단순히 몇 년을 사느냐가 아니라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인 평균 수명은 83세 정도인데 건강 수명은 73세 정도입니다. 그 차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10년을 사느냐 아니면 불편하지만 활동하면서 10년을 사느냐 말입니다. 제가 만난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무릎이 안 좋으신데 수술비가 부담돼서 참고 지내십니다. 집에만 계시고 계단 오르기 힘들어서 외출도 거의 안 하십니다. 다른 한 분은 같은 증상인데 수술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공원 산책하시고 수영하러 가시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십니다. 둘 다 80살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이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년기에 이 말이 더욱 와닿습니다. 며칠 더 사느냐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아픈 것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치과 가서 틀니 제대로 맞추고 보청기 좋은 걸 사고 백내장 수술 받아서 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명을 늘려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밥을 제대로 먹고 대화를 제대로 듣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춥지 않게 보일러 돌리고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켜고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하고 이런 게 다 돈입니다. 이게 10년을 더 살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을 편하게 살게 해줍니다.
한국노년학회 연구를 보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주관적 행복도가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합니다. 수명은 비슷한데 행복도가 다른 겁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떤 분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분은 불행하게 삽니다. 결국 노후의 돈은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존엄 유지입니다. 아파도 치료받고 불편해도 해결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편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돈은 바로 그 편안함을 지켜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해야 하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아니, 이 영상 끝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통장 정리하세요. 여러 은행에 조금씩 흩어져 있는 돈들 한 곳으로 모으세요. 왜냐고요? 제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수첩에 적어 두세요. 예금 얼마, 적금 얼마, 현금 얼마, 이렇게요.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아는 게 100배 낫습니다. 두 번째, 한 달 지출 내역 적어보세요. 한 달만입니다. 영수증 모으거나 가계부 쓰라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뭐 샀는지만 간단히 적으세요. 병원비 얼마, 식비 얼마, 경조사비 얼마, 한 달 지나면 제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입니다. 그러면 줄일 때가 보입니다. 세 번째, 비상금 통장 하나 만드세요. 적어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손 떼지 말고 따로 빼두세요. 이건 절대 비상용입니다. 급하게 병원 가거나 집 고칠 일 생기면 쓰는 돈입니다. 연금 통장하고 따로 관리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네 번째, 자식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 들으면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정 줘야겠다 싶으면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 없어도 제가 살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못 산다 싶으면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자식 돕다가 본인이 곤란해지면 결국 자식한테 더 큰 짐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한 달에 한 번은 친구 만나세요. 돈 걱정되면 공원에서 산책만 해도 됩니다. 집에만 있지 마세요. 사람 만나는데 드는 돈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 지키는 투자입니다. 여섯 번째, 투자나 재테크 권유받으면 일단 의심하세요. 돈 불려준다, 원금 보장된다, 이런 말 나오면 99% 사기입니다. 자식한테 물어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아직 60대거나 건강한 70대라면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을 하면 수입이 생겨 좋고 사람을 만나게 되어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근한다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되며 일을 하면 생각을 하게 되어 머리를 쓰게 됩니다. 무리한 일, 힘든 일이 아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여덟 번째, 건강검진 거르지 마세요. 아프면 돈 더 듭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싸고 싶습니다. 병원비 아끼려다 큰 병 키우면 나중에 100배, 1000배 더 듭니다. 어렵지 않죠. 거창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있는 돈 잘 지키고 건강 챙기고 사람 만나고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7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선택권을 만들어주고 아플 때 절실하게 느껴지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식에게 당당하게 해주고
외로움을 줄여주고 다시 벌 기회가 없고 삶의 질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노후의 돈은 사치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갖자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 보면서 불안해지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알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이든 70이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지출 하나씩 줄이고 비상금 조금씩 모으고 건강 챙기기 시작하면 1년 후에는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70에 통장 정리하고 지출 관리 시작했는데 1년 만에 500만 원을 모았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재테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경조사비 줄이고 충동 구매 안 하신 겁니다. 그게 쌓이니까 돈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통장 정리하고 내일부터 지출 메모하고 다음 주에 비상금 통장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져 있을 겁니다. 돈 때문에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돈 때문에 친구 만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병원 가는 거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내 돈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세요. 그게 나를 위한 일이고 결국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2026년 60대라면 이렇게 살아보세요. 인생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삶은 저절로 단단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60대가 넘어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생각보다 몸은 빨리 변하고 관계는 느리게 멀어지고 하루하루는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 고민은 누구나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서도 60대 이상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문제, 1위가 건강, 2위가 돈, 3위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도 남은 세월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루틴 하나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만 실천하면 삶이 훨씬 편안해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감이 찾아오는 방법들,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덜 흔들리고 더 가벼워지는지 그 큰 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너무 많은 조언 속에서 방향을 잃은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밝히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솔직해집니다. 예전엔 밤새워 일해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와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면 괜히 부담부터 느껴집니다. 큰 결심이 필요할 것 같고 실패하면 스스로에게 실망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그저 하루 30분 걷기, 이 단순한 움직임입니다. 얼마 전 동네 공원을 지나다가 7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를 본 적이 있어요. 두 분이 천천히 걸음을 맞추며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빠르지도 않고 힘겹지도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걷기는 체력을 과시하는 운동이 아니라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 갖는 여유 같은 거구나. 사실 이 평범한 움직임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는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활동이 노년층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공식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4,000보에서 7,500보 정도 걷는 60대 여성들의 사망률이 더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많이 걷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걷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걷기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우울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깊은 분석보다 움직이면 기분이 조금 괜찮아진다는 그 단순한 경험 자체가 이미 치료이자 회복입니다. 이래서 걷기가 종종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불리는 거죠. 걷다 보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큰 목표 말고 딱 하루 30분 걷기부터 해보세요. 돈도 들지 않고 실패해도 부담 없고 누구에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신발을 신고 집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올해 삶의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 밥 차려 먹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편 밥, 아이들 밥을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 밥상은 대충 넘어가기 일쑤였죠. 하지만 60대 이후 혼자 차려 먹는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훈련입니다. 저는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누구 밥만 챙기다가 혼자 먹으니까 대충 먹게 되더라. 라면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끝내면 배는 차는데 마음이 텅 비어. 이 말을 듣고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차리던 밥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밥이 되어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또 하나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옆집에 사시던 80대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셨습니다. 자식들이 반찬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찬은 있는데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매번 식당에서 사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조용히 저에게 그러셨어요. 사 먹는 것도 편하긴 한데 집밥이 그립다. 그냥
집에서 먹는 밥 말이야.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을지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정리하고 요양원으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어렵다는 말이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처럼 들리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삶의 능력이라는 거.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은 외로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정성스럽게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밥, 국, 김치처럼 기본만 갖춰도 됩니다. 이 작은 상차림이 나는 나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을 만들어 줍니다. 혼자 밥을 먹다 보면 마음이 묘하게 안정됩니다. 내가 나를 챙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으면 혈당도 기운도 하루 리듬도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밥 차려 먹는 연습은 혼자 사는 연습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연습입니다.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세 번째는 친구 연락처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땐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편안함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휴대폰 속 연락처는 예전 삶의 흔적만 가득하고 지금의 나와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한 번은 한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휴대폰 연락처만 정리했는데도 기분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다며 웃으시더군요. 삭제한 건 몇 사람 뿐이었지만 마음속 부담이 싹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사실 남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정리하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말이었거든요. 살다 보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문득 휴대폰을 보다가 어떤 이름을 발견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괜히 고민하게 되고 연락하면 스트레스고 연락 안 하면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관계. 이런 사람들과 엮여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도 하루가 괜히 무거워집니다. 연락처에 있어도 전혀 쓰이지 않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 예전 직장 동료, 어쩌다 알게 됐지만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인연들, 그런 이름들은 휴대폰 속에서 우리 삶을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간 관계는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름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심되는 사람도 있어요. 연락은 자주 못해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사람들. 핵심은 그 사람들을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보내주는 연습입니다. 한 어르신은 연락처 정리를 하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정리하고 나니까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가 더 명확해졌어. 마음이 편한 사람들만 남으니까 외로움도 이상하게 줄더라. 그 말처럼 관계의 수가 줄어들면 외로움이 커질 것 같지만 오히려 지킬 사람만 남는 순간부터 관계가 편안해지고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댈 수 있는 몇 사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 힘을 빼앗는 관계는 이제 그만 놓아도 됩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휴대폰 속 연락처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그저 몇 개의 이름을 지웠을 뿐인데 마음속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관계는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그 몇 명만 곁에 두면 됩니다. 네 번째는 한 달에 책 한 권 읽어보는 일입니다. 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거창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책이야? 글씨만 보면 눈이 아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데요, 책 읽기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 어려운 책을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문장,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는 편안한 문장을 만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책을 읽으면 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이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생각이 늙는 건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조금 더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 저도 그 말이 참 공감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굳어가고 일상이 비슷해질수록 감정도 쉽게 눌립니다. 그때 책 한 권이 우리를 살짝 흔들어주고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책장을 펼쳤는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문장이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 하나를 살짝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시간은 천천히 흘렀는데 그 짧은 문장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내가 오늘 하루를 꽤 잘 버텼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이상하게 안정되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쉽게 흘려보내던 일들도 책 속 문장과 연결되며 다시 바라보게 되고 감정의 폭도 조금 넓어집니다. 책 한 권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라지만 사람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책이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가 많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만 살짝 손을 내밀어주는 친구 말이에요. 외로운 마음이 찾아올 때,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하루가 괜히 길게만 느껴질 때, 책 한 장 넘기면 그 순간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책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딱 한 달에 책 한 권만 읽어보세요. 자기 개발서일 필요도 없고 어려운 문학책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와 잘 맞는 문장 몇 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고 생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줄 겁니다. 한 달 한 권이라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가계부를 작성해 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새는 돈을 막는 것이라는 걸 점점 실감하게 됩니다. 소득은 줄고 지출은 일정하니 어디에서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면 어느 순간 통장이 얇아지는 게 너무 빠르죠. 그래서 가계부는 절약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가계부라고 하면 한 장 한 장 예쁘게 쓰고 항목을 정확히 나누고
하루 지출을 꼼꼼하게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거나 며칠 쓰다 말아버리기 일쑤죠. 그런데요, 사실 가계부는 그렇게 힘들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큰 지출만 기록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동안 어디에 돈이 나갔는지만 알아도 소비 습관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어느 시기에 가계부를 써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웠지만 며칠 적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억으로는 나는 아끼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기록을 보니 작은 지출들이 모여 큰 돈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마트에서 이것저것 산 몇만 원, 배달 앱에서 몇 번 시켜 먹은 식사비, 필요 없는 구독료 몇천 원, 그게 한 달 뒤엔 꽤 큰 지출로 나타나더라고요. 기록을 시작하니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소비일까? 이건 다음 달로 미뤄도 괜찮겠지?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이 들어도 소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가계부가 조용히 나를 도와준 셈이죠. 또 가계부를 쓰다 보면 지출뿐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도 보입니다. 어디에 돈을 쓰고 있고 무엇에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지출 패턴이 고스란히 보여요. 그래서 가계부는 돈을 관리하는 도구이면서 나를 이해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주 생깁니다. 병원비, 약값, 경조사비, 각종 생활비 지출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해두면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다음 달은 조금 아껴야겠다. 이번 달은 병원비가 많이 나갔으니 다른 지출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거창한 목표 말고 그냥 가계부 한 줄만 써보세요. 오늘 큰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한 가지만 기록해도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쌓이면 소비 습관이 달라지고 돈에 대한 불안이 줄고 삶이 훨씬 정돈됩니다. 가계부는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올해는 꼭 자신을 위해 가계부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섯 번째는 집안에 넘치는 것들을 하나씩 비워보는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물건과 기억들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도 집안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면 마음 어딘가가 답답해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옷장문을 열면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하고 서랍을 열면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물건이 나오고 주방엔 같은 종류의 그릇이 여러 개 쌓여 있습니다. 가끔은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손이 가지 않습니다. 아깝다, 언젠가 쓰겠지, 추억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물건을 잡고 놓아주지 않죠. 그런데요, 비우기는 단순히 정리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마음은 하루를 더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저도 어느 날 문득 깨달은 적이 있어요. 집안 한 구석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두고 있자니 자리만 차지하고, 그래서 마음 먹고 그 상자를 정리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 없는 물건이었고 버리고 나니 집이 탁 트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자가 사라졌을 뿐인데 내 마음의 답답함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비우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건이 많을 땐 정작 중요한 것이 가려져 있었는데 비우고 나면 남아있는 물건들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가구 하나, 옷 한 벌, 사진 한 장이 그전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적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는 감각, 그게 삶을 더 단순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또 비우기는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구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20년 전엔 꼭 필요했던 물건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는 소중했던 물건이 지금은 단지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비우며 우리는 과거를 억지로 붙잡는 대신 지금의 나를 중심에 두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큰 정리를 목표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하루에 하나만 비워보세요. 옷 하나, 종이 한 장, 그릇 하나, 낡은 잡동사니 하나. 이렇게 작은 비우기가 습관이 되면 한 달 뒤에는 집이 훨씬 가벼워져 있고 마음도 놀랄 만큼 편안해져 있을 겁니다. 비우기는 손해가 아니라 내 삶의 여유를 다시 들여오는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공간을 조금만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올해 전체를 더 넉넉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7번째는 하루 10분 걱정을 줄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은 깊어지는데 그 깊이가 마음의 무게가 될 때가 많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눈을 떠도 걱정, 잠들기 직전에도 걱정.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늘 피곤한 이유는 걱정이 우리의 하루를 조금씩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걱정은 영혼을 갉아먹는다.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계속 상상하고 확대해서 떠올리는 내 마음이었거든요. 쓸모없는 걱정이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한다는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문득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 머릿속에서는 큰일처럼 커지고 오늘 해야 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자꾸만 불안이 올라오던 어느 날 저녁에 혼자 앉아 조용히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몇 가지 되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서는 걱정이 산더미처럼 느껴졌는데 종이에 적어보니 오늘 하나, 이번 주 하나, 이번 달 하나, 딱 이 정도였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스르륵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괜히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고 있었구나.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은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약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할 때는 더 무겁고 더 커지지만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씩 들여다보면 그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무엇이 지금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어떤 걱정은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건 내려놓아야 하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루 10분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내 마음을 쉬게 하고 생각을 정리해주고 걱정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오늘 있었던 일 중 진짜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바라보는 그 시간이 우리의 하루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큰 변화보다 이런 작은 마음 관리가 더 큰 힘이 됩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하루 10분만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걱정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겁니다.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답은 거창한 도전이나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7가지처럼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돌보고 삶을 정돈하는 작은 습관들이 인생의 후반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몸을 깨우고 마음을 정리하는 가장 쉬운 건강 루틴입니다. 뛰지 않아도 되고 힘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발걸음만 떼면 됩니다. 혼자 밥 차려 먹는 연습은 나를 위한 최소한의 돌봄이고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대충 먹는 하루가 쌓이면 삶이 흐트러지지만 밥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하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친구 연락처를 정리하는 일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정리입니다. 시절 인연처럼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놓아주고 지금 내 삶에 맞는 사람들만 남기는 게 인생의 후반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달 한 권의 책은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천천히 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몇 줄이 생각을 움직이고 생각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가계부를 쓰는 일은 돈을 아끼기 위한 처세술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오늘 어디에 돈이 나갔는지 한 줄만 기록해도 불안이 줄고 계획이 잡힙니다. 집안을 하루 하나씩 비우는 일은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감정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버리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마음이 남은 인생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 10분 걱정을 줄이는 시간은 나를 지키는 가장 깊은 휴식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을 가라앉히면 걱정의 크기도 함께 작아집니다. 이 7가지는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지 매일 1cm씩만 움직이는 습관일 뿐이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모여 2026년에 여러분을 훨씬 단단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큰 목표보다 작은 습관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잘 다루는 사람이 후반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냅니다. 2026년은 여러분에게 가벼워지고 따뜻해지고 조금 더 나다운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